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임주아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의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시장에서 매수, 매도해주는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빌어서 해외 선물의 시장 참여자가 누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해외 선물의 실질 세력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티은행, JP모건, 메릴린치,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이 6개 세력들인데요. 우리가 이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이들이 전망한 것에 대해 역발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랬는데 유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머지가 매수로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하락한다고 얘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업체들이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가 100%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점들 때문에 이들이 전망한 것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가 있어야지 안전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15-16년도에 유가 상승할 것이다. 왜? 감산을 하니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JP모건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매도로 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 시황들을 보시다 보면은 아니 왜 뉴스대로 안 가는 거야?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과연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탄생됐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와 이들의 더욱더 무서운 세력들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시티그룹입니다. 다들 시티 쪽에서 쓰는 카드 다 있으시니까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실 텐데요. 세계 최대의 은행입니다. 미국 최초의 은행, 증권, 보험이 결합한 금융종합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미스바니 그룹과 시티콥 합병으로 엄청 공룡 크기로 시티그룹이 탄생이 됐는데요. 첫 번째 세력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시티뱅크의 특징은요. M&A, 다른 회사를 사서 사들이는 그리고 구조를 조정,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된 부분을 정리해주고 여기에 무리한 부동산 투자가 돼 있다고 정리를 해주는 이 구조 조정의 전형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형태를 구축하게 됐고요. 월스트리트에서 대형 크기, 최대형 크기로 게다가 각 세계의 많은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굉장히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킨 대표적인 월가의 금융사 되시겠습니다. JP모건, 주식시장에서 JP모건 창고에서 매수 들어오면 외인이다 우리 알고 계신 거기인데요. 이 공황시대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을 했었던 JP모건 체이스와 시카고 지역의 굉장히 큰 은행인 뱅크원이 2004년도에 합병을 해서 JP모건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애널리스트의 바이오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헬스케어 바이오는 전망이 없다, 전망이 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우리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고 JP모건이 두 번째 세력입니다. 이 뱅크원, 은행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한때 샌포드 웨일시티그룹의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시티그룹에 이어서 미국 내 2등이라서 두 번째 세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티그룹과 월가 최고 은행 자리를 두고 1등, 2등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거 엄청 많이 구경하잖아요. 거기서 잘 보이면 자금도 유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해외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JP모건이 두 번째 세력 되시겠습니다.
메릴 린치. 우리 메릴 린치 창구에서 매수 들어오면은 잠깐 멈춰서서 매수 분봉 차트를 보고 틱 차트를 보면서 와, 이거 얘네 얼마나 사주려나 구경하잖아요. 자, 월가의 대표적인 증권사이자 투자은행인데요. 투자은행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땅도 사고 괜찮아 보이는 기업도 사고 은행에서 돈 빌리지 마. 내가 12 채권을 찍어줄게 하고 해서 투자를 하는 은행을 투자은행이라고 하고요. 이 메릴 린치의 상징인 황소 모양 건물이 있는데 여의도에도 자세히 보시면 황소 모양의 동상을 세워놓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는 강세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인베스팅이라고 경제 캘린더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죠. 네, 검색창에 인베스팅 검색하시고 그 우측 밑에 보시면 경제 캘린더 들어가 보면 정말 중요한 지표는 황소 이렇게 콧구멍 있고 눈, 코, 입 그려져 있는 모양 3개가 불이 들어와 있고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는 황소가 눈, 코, 입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1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황소가 결국은 메릴 린치의 황소 그리고 이 강세작을 의미하는 요 같은 맥락 안에 뭐 금융을 표시하는 그것 되시겠습니다. 자, 메릴 린치는요,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을 유명하게 만든 거짓 리포트 사건의 최초 희생자인데요. 자세한 건 검색창을 살펴보세요. 자, 메릴 린치는 거액의 벌금을 물고요. 리서치, 애널리스트죠. 지금 이렇게 우리 리포트 쓰는 그 리서치 센터의 독립을 약속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제가 방송상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검색창을 확인해 보세요. 메릴 린치는 어쨌든 3등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 또 전망치 나오는 거에 뭐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모건 스탠리 최고 수석 애널리스트나 뭐 분석 팀장께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다. 이런 거 자료 많이 보실 텐데요. 글래스 스티컬법 때문에 JP 모건이 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2개를 분리를 했어야 됐어서 이때 분리된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인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뭐 한 배에서 갈라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가의 글로벌화를 선도한 증권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28개국에 한 5만 명, 지금은 더 많은 인구의 직원들을 둔 초대형 금융기관이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기회가 된다면 뭐 다니고 싶은 회사 되겠죠. 골드만삭스를 우리가 모를 수 없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그 계정에서 매수 들어올 때 사갈 건지 팔 건지 많이 걱정되는 바로 그 주포인데요. 자, 독일계 유태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본인 이름 썼네요. 골드만이 1882년 정말 저가 태어나기도 전 100몇 년 전에 세운 회사고요. JP 모건은 앵글로색슨이고 골드만삭스는 유태인의 전통을 따라 골드만삭스가 회사의 상징적인 로고 없이 그냥 이름만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근데 사실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이름을 우리처럼 의미 있게 긴 단어를 막 앞글자만 떼서 쓴다거나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가까운 동네에 있는 기둥을 이름으로 쓴다든지 사거리 이름을 쓴다든지 뭐 물건의 이름을 쓴다든지 유적지 이름을 쓰기도 하기도 해서 사실 뭐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이 지분을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합자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100년 만에 기업 공개 IPO를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유태인 자금이 이런 거죠. 네. 아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오픈이 1999년 굉장히 늦게 되어서 시장을 많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 이 회사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거의 잘 모르시는 회사입니다. 90년대 인터넷 혁명이 진행되면서 월가의 혜성같이 등장한 온라인 증권사 대명사인데요. 뭐 우리로 치면은 킴증권 정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넷으로 데이 트레이딩의 일반화를 유행시킨 정통적인 그 영업의 틀을 깬 회사인데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로 치면은 키움증권이랑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HTS와 그 MTS를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만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찰스 슈왑은 30년 동안 월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차린 회사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를 빨리 감지를 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고객을 모았어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211년 전통의 스페셜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와는 다르게 시장 대리인들이 트레이딩 포스트에서 직접 호가를 하고 흥정하는 아웃크라잉 방식의 거래소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작은 단말기 앞에서 포스트에서 서 있는 사람이 직접 호가를 자기가 결정을 해서 내가 삼성전자 4만 원에 팔 건데 사실 분, 5만 원에 팔 건데 사실 분 하고 마이크에다 얘기하면 전광판에 글씨가 나오고요. 그걸 보고 다른 부스에서 내가 살게요. 아니면 여기서 막 번호가 들어와요. 100, 1200 뭐 부스에서 내가 얼마에 몇 주로 살 거야. 뭐 이렇게 부스가 뜨면은 매매하는 형식인데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경매시장이나 아니면 수산시장, 야채시장 같은 뭐 시장 같은 느낌의 거래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욕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기업 이름이 7가지가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거래소에서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그 7개의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저 거래소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스페셜리스트라는 회사 7개가 지정이 돼가지고요. 아주 독특한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리세를 내고 멤버십을 따면 그 멤버십을 딴 멤버만 자기만의 부스를 놓고 거기서 매수 매도를 본인이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 멤버십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22억 정도, 한 200만 달러 정도만 내면 이 부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잠시 뒤에 하나씩 소개하겠지만 증권사에서 오더 들어온 물량이 있는데 내 돈을 꺼내서 먼저 사도 전혀 문제가 없고 스페셜리스트 회사 소속의 자금을 사고 내 거 사고 기관 거 사도 상관이 없고 뭐 먼저 꼭지에서 내 돈 먼저 익절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멤버십 가격은 결코 저렴한 거라고 비싼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뉴욕 거래소의 이 전통적인 스페셜리스트는 뉴욕 거래소 회원사가 한 330개고요. 일반 투자자 우리 같은 개인을 같이 거래하는 회원사는 238개 정도입니다. 뉴욕 거래소의 총 멤버 수는 1954년 이후 1366개 업체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스페셜리스트의 대부분의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브로커의 종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커미션 브로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 브로커가 있는데요. 먼저 커미션 브로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니터를 놔두고 일하고 있는 요 분 있죠. 본인 번호고요. 단말기 부스 번호예요. 여기 이어폰으로 뭐라고? 증권사에서 200억을 매수하겠다고 테슬라를 오케이 하고선 주문을 여기다 넣으면 저 위에 있는 전광판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819번 부스 뭐 테슬라 몇 주 사려고 한다. 얼마에. 돌면은 갑자기 마이크로 소식이 들어와요.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살래. 같이 살래. 아니면 내가 지금 물량 뺄 건데 이 물량 받으실 분 뭐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는 걸로 매매를 하는데요. 이 커미션 브로커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회원 가입비를 내고 가입한 멤버의 소속인데요. 이 증권사에서 오신 분들, 여기 775번 번호를 갖고 있는 이름을 단 이분이 와서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를 받아주시는 분을 커미션 브로커라고 합니다.
자, 독립 브로커는 뭐냐면 요 분이 지금 휴가로 어딘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만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아무나 자격을 주지는 않고요. 개인 자격 멤버로 커미션 브로커 이분이 휴가 가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 대신 주문을 처리하는 분들을 독립 브로커라고 부르고요. 이 독립 브로커는 별명이 $2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대행비가 100주당 $2인데요. 일단 여기에 앉게 되면은 독립 브로커든 개인 브로커든 간에 자기 돈도 매매되고 증권사 오더도 되고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라는 회사에서 오는 오더도 되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지 않는 뭔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딩 플로어인데요. 플로어에서 20개의 트레이딩 포스트 부스가 있고요. 각 포스트에 특정 스페셜리스트가 배정이 되는데요. 스페셜리스트 업체는 7개가 있고요. 자세한 이름은 저희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고 이 7개 업체의 브로커들이 이렇게 한 단말기 한 대씩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단말기에 거래되는 주식의 호가 정보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스가 얼마를 사기로 했다, 얼마를 팔기로 했다, 뭘 팔기로 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가 다 뜨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 있으시면 현장감이 굉장합니다. 1,500여 개의 브로커 부스와 각 부스에 소속된 스페셜리스트에 소속된 7개의 업체의 직원들이 경매 방식으로 증권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뉴욕거래소는 사람 중심의 시장 매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장통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고집스럽게 이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전광판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무슨 종목은 얼마다라는 글씨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읽으면서 아, 내가 오더한 게 얼마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전화하고 사고 싶은 주문 물량을 받기도 합니다. 자, 스페셜리스트는 7개의 대표 스페셜리스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거래소가 생겨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업체의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대표적으로 뭐 7대 마피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스페셜리스트의 7개 회사 안에는 총 직원이 443명이었는데 100년 동안 한 번도 직원의 수가 바뀐 적이 없대요. 자, 이들은 효과도 형성하고 또 주도주를 발굴하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이해 안 간다는 테슬라 주가가 미친 듯이 내려갔다가 바닥 찍고 막 한 번에 올라왔다고 막 50불, 500불까지. 그 이유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7대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자, 제가 그 스페셜리스트 역할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설명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명이 한 명의 단말기를 책임을 지고 경매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를 주관을 하는데요. 시장 때 시초가를 고시해요. 뭐 삼성전자 시초가 41,000원 그걸 고시를 할 수 있고요. 장중에는 브로커들의 매수매도 호가를 공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 100번 부스 저 삼성전자 뭐 4만 원, 뭐 SK 하이닉스 뭐 5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가지고 매수매도 호가를 공유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딜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계정, 내 돈, 내 계좌에 있는 내 돈을 꺼내가지고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 주문도 대행하고 자기 돈도 쓰고 아까 스페셜리스트 소속이니까 회사 돈도 쓰고 증권사 오더 물량도 쓰니까 예를 들어 쌀 때 내가 먼저 사고 스페셜리스트 회사에서 온 돈으로 사고 증권사 돈으로 산다고 해도 시세를 조작한다거나 주가를 조작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유동성 공급이니까 사고 싶으면 사라.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해외 파생 하시는 분들은 뭐야 왜 내려갔다 갑자기 올라가지? 다 같이 막 우르르 올라가고 우르르 내려오는 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브로커 간의 호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연결해주는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하이닉스를 A팀이 10만 원에 팔겠다는데 B라는 브로커가 나는 11만 원에 사고 싶대요. 그러면 둘 사이에 가격이 잘 맞지 않죠. 그러면 이 스페셜리스트 소속에 있는 433명 중에 하나의 브로커가 잠깐 너네는 중간 가격에 거래하는 게 어떻겠니? 이 가격이 굉장히 좋아 보여 라고 얘기해서 중간에서 원하는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물량을 걷어올릴 때 어머 주포가 들어왔나 봐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네들끼리 다 그걸 정해요. 그냥 전광판에 놓고 정해요. 이 물량 가져가실 분 해서 가져가실 분들이 가져가는, 정해서 가져가고 그 원하는 가격 중간에 상충이 있으면 그 부분도 조절할 수가 있죠. 스페셜리스트 역할 네 번째입니다. 매수 주문이 막 늘어나가지고 막 폭주하고 있을 때, 근데 막 매도 주문보다 물량 걷어올리면서 막 올라갈 때, 자기 계정, 이 단말기 하나의 내 계정으로 매수 매도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서 뭐 100만 주 사라 이렇게 증권사에 오더가 왔어요. 시장가로 100만 주 사면 막 올라만 갈 테니까 그럼 시장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아니면 누가 200만 주 팔아줘 했는데 200만 주 팔면 막 하한가 맞고 이러면 시장이 흔들리니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어디 증권사에서 하한가 맞을 수도 있는 200만 주 매도 오더 물량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걸 좀 나눠서 팔고 싶은데 물량 가져가실 분? 하고 인이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 위에 전광판에서 나 몇 번 단말기 누구 내가 얼마 좀 사주고 싶어 사고 싶어 하면은 그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막 이유 없이 급락하거나 이유 없이 매수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왜 우리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들 한꺼번에 수급 들어와서 막 치고 올라갈 때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다 같이 알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본 공급 기능이 있다. 네. 그래서 S&P 구성 종목 중에서 100개 중에서 93개가 이들이 만지고 있고 S&P 500 구성 종목 중에 500 종목 중에 424가 스페셜리스트의 손을 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가가 급변할 때, 갑자기 막 움직일 때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둔두둔 개입해가지고 가격 던동 쿠션 역할을 받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해할 수 없는 막 급락 물량이 막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금을 모색하기도 해요. 자, 지금 너무나 갑자기 급락해서 물량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물량 우리 나눠서 같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사실 분 모아서 다 같이 막 멈춤 만들거나 아니면 급등이 너무 지금 위로 호가가 쌓고 가는데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다음날에 차익 물량 나올 수 있으니 우리 이 정도 선에서만 합시다. 다 같이 이 급등과 급락을 제어를 해서 이해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킷 브레이크나 뭐 상승 VI, 하락 VI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까지 5가지 손 기능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기능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고 미리 알아서는 안 되고 살 때 같이 사서는 안 되고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해야 되고 뭐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값과 알고리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매매하는 형태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라는 7개의 기업이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외국인 수급이 막 음봉 없이 사들이고 막 쉬지도 않고 매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뭐 요런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거래소에서 발단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델리티라는 회사에서 보통 뉴욕에 있는 거래소 물량이 하루에 4에서 5%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피델리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나 이 종목 오늘 사고 싶어 하고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을 쓰는 게 오픈북이에요. 이게 북을 쓴 걸 오픈한 오픈북인데 이 오픈북을 스페셜리스트에게 나 뭐 좀 사줘 라고 오더를 내리고 오픈북을 줬었더니 스페셜리스트가 피델리티가 어떤 종목도 살 거고 어떤 종목도 살 거고 어떤 종목도 살 거고 미리 다 답을 아니까 먼저 이 오더 정보를 보고 자기가 선매수를 해서 먼저 사고 그 위에 피델리티 자금으로 들어온 걸 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 커다란 사건이잖아요. 근데 자율 뉴욕 시장 거래소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1995년에 스페셜 리스트에 의존했던 게 이 증권사가 한 8%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15%의 의존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페셜리스트가 5가지 순기능을 하는 그 전략에 증권사도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들인데요. 우리가 외국인 수급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 동향 같은 거 보시는데 그 외국인 수급 주체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깊게 파헤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티은행, JP모건, 메릴린치를 생각하지 걔네들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오더를 넣어주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외 시장, 선물 시장, 주식 시장, 신흥국에 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문 데스크 앞에 가장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조직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무려 200년 동안 이렇게 매매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 대한 숫자의 동향도 중요하지만 수급 주체가 어떤 룰을 가지고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다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와, 쟤네들 계속 왜 사들이지, 왜 팔지를 봤을 때 너무 놀라시지도, 너무 당황하지도,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손절한다거나 급하게 매수하지도 않고 조금 체계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비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임주아였습니다.